시작합니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또 새로운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불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꺼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다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에 맞게 패널분 한번 모셔봤는데요. 지금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다혜 변호사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의 편에서 고민하고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결된 노동자들의 여러 크고 작은 투쟁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송, 자문, 상담, 교육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지금 맡고 계신 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속노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활동들을. 네, 노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노무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각자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른데 저는 특히 이제 삼성 여러 가지 노조 파괴 사업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직들, 비정규직 판매직들 담당한다든지 주로 이제 비정규직들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업장 맡고 계신 데 중에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도 있나요? 그렇진 않나요? 네, 제가 맡고 있는 곳들 중에는 이게 민주노총 안에서도 특히 금속노조가 이제 남성 조합원들이 많은 곳들이다 보니까 지금 딱히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환경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남성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에 앞서서 얘기 나눌 때 아니 이렇게 여성 비율이 높아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네. 정말 뜬금없는 질문 죄송한데요. 금속노조는 왜 금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지한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금속 산업 그리고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직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자 모든 제조업이에요. 모든 제조업 제조 공장이 다 메탈로 돼 있잖아요. 기계들이. 그래서 그래서 중공업. 중공업도 그렇고요.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제철. 자동차가 금속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게 큰 사업장, 대공장이 아니어도 그냥 작은 사업장들도 기본적으로 제조업 사업장들 그리고 그 제조업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판매업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라고 실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쪽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나 네네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금속노조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17, 18만? 네, 전체 조합원 수는 그렇고요. 78만이요? 아니 10만? 17, 18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18, 17. 그리고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 중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아무튼 좀 큰 산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다혜님이랑 같이 초면이지만 근황 토크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꽃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재택 모드여가지고 지금 민회도 이제 계속 팀별로 돌아가면서 출근하잖아요. 한 2팀씩.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집안 재정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베란다 타일을 바꾼다던가. 네? 그런 식이에요. 아니 타일 말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까는 거 있어요. 여기 막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발장 앞에 뭐라고 하죠? 신발 놓는데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현관? 네? 현관에 이렇게 바닥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다 팔더라고요. 카페트 같은 거. 맞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집에 그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동안 밀렸던 집안의 어떤 이게 보여서 타일, 벽지 이런 거 막 색 바란 거 이런 게 보여서 그런 거 저는 타일 줄눈 시공도 한번 해보시면 줄눈 시공을 했어요. 뭐라고 진짜요? 네.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사람 이렇게 철물점에서 그 기사님 부르는 게 낫더라고요. 그 돈 3, 4만 원 아끼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구나. 예, 예. 좋은 교훈을 또. 근데 예를 들어 변기에 그 이렇게 밑에가 좀 지저분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타일 벽을 줄눈 시공을 한번 시도해봤다가 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간단한 거는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좀 혼자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어떤 정비 스킬이 되게 느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경첩 떨어진 거 제가 달고 뭐 변기도 뭐가 이제 뭐 수도관 이런 게 좀 이상하면은 뭐 갈고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할 때마다 좀 되게 좀 나 자신이 멋있어지는 맞아, 기분을. 아, 나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맞아, 전문가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정비를 하면서 느낀 게 인터넷에 치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사람 불러서 오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철물점에 그 사장님이랑 약간 친해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2만 원에 끝날 일을 인터넷으로 하면은 10만 원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철물점에 사장님이랑 그런데 그 약간 맨스플레인 할 때 있거든요. 되게 그 여자고 이러니까 그럴 때 좀 길을 눌러주고 이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동네 철물점 아저씨랑. 네. 길을 어떻게 눌러요? 아니 저 그거 알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고 이제 젊고 이러면은 되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기운 좋을 때는 좀 들어줘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날 무슨 사건이 터서 엠번방 이런 거 터졌어. 그러면은 아니 오실 거야 말 거예요. 안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내 기분에 따라서. 예. 그럼 다혜님은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희도 이제 간헐적으로 원래 재택의 원칙인데 일정이 있거나 재판이 있으면 출근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택을 하면서 이제 안 좋은 게 같이 사는 분이랑 둘 다 집에 있는데 괜히 제가 계속 밥을 하게 되고 집안일을 하도록 움직이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재택 하루 하면은 이제 화가 나서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재택이 저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은 네.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제가 거죠.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해먹게 되고 하면서 같이 해주게 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왜 제가 이렇게 움직이나 이런 걸 좀 탓하기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사 먹는 밥이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집에 있으면서 저는 저를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끼니 챙기는 게 너무 귀찮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막 먹기 싫다 이러면서 맨날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저 요새 맛있는 거 하나 찾았어요. 제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돼가나? 작년 11월 뭐 그쯤부터 이제 비건 지향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나 이런 거 안 먹고 요즘에는 좀 유제품 같은 것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막 거의 잘 안 해 먹지만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요즘에 찾은 맛있는 게 뭐냐면 그 샐러리 있잖아요. 샐러리 그 소이 마요네즈를 팔아요. 담백한 소이 마요네즈 뭐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거에 샐러리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그냥 뿌려가지고 요즘에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사로요? 뭐 식사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배고플 때 뭐 간식 같은 걸로 먹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그냥 아침 대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 심심할 때 맥주 안주 같은 걸로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또 안주라고 하니까. 관심 없다가. 좀 마요네즈와 이 야채와 이 맛이 좀 맥주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기 좋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런 거랑 뭐 얼마 전에는 비건 그 음식 파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냉동식품 대용으로 만두 같은 것도 팔고 라면도 있고 뭐 짜장면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무실 동료와 함께 한 보따리 또 공동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비건이라고 하면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둘 다 막 라면만 잔뜩 사고 그런 조금 그다지 많이 건강하진 않은 그런 생활을 저는 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해장 상담소로. 그래서 먼저 이거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연 제보해주신 아이디는 궁감동님이시고요.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앉아있는 뒷모습이 있는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오프숄더라고 하나요? 그런 옷처럼 이제 어깨 한쪽이 아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내용은 거침없는 세장 상담소 구독자입니다. 조카 생일을 맞이하여 옷 선물을 하려고 여화 쇼핑몰을 뒤지는데 이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아이의 뒷모습. 그런데 굳이 옷을 흘러내려서 어깨를 드러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아이는 어떤 걸 느꼈을지 끔찍합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신고하려다가 제보부터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아동복의 여자아이의 이제 옷이 네네. 굉장히 좀 성애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감정이셨을 것 같은데 너무 분기에는 너무 공감되는 분노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 요즘에 이제 좀 아동 쇼핑몰 같은 걸 보면은 사실 그냥 뭐 아이들 옷에 중요한 거는 그냥 막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떤 활동성이나 그쵸.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막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하다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나 뭐 디자인의 옷을 입히는 것? 뭐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쇼핑몰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화장도 엄청 성인 이제 화장처럼 막 볼터치랑 엄청 막 눈이랑 아이섀도우랑 입술도 엄청 막 빨갛게 막 하고 헤어스타일이나 옷의 어떤 스타일도 되게 뭐 크롭티나 막 짧은 원피스나 그리고 자세도 되게 성인 모델처럼 좀 그런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뭐 텔레그램 성착취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아동 청소년 성착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되게 성애화하는 그런 방식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겨서 너무 이게 뭔가 사줄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생겼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약간 또 너무 사주면 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이들 좋아해가지고 근데 조카 이제 여자아이인데 옷이나 이제 선물 사러 가면 뭐 제가 볼 때 예쁜 아이가 입기 편하고 공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곤충 약간 색감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뭐 보통 여자아이세요, 뭐 남자아이세요,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 그쪽 아니고요. 네? 하고 이쪽이 이제 레이스에 되게 막 예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인의 옷처럼 닮아 있지만 아이들이 입을 땐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옷들로 되게 안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거 안 입혀요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원하는 걸 사긴 하는데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이들이 활동하고 커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화된 여성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축소해서 아이에게도 주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법적인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광고의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약간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여자아이는 이런 걸 좋아할 거다, 남자아이는 이런 걸 좋아할 거다, 혹은 여자아이는 이제 약간 그런 공주, 남자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다 되기도 하죠. 여자스러운 거 빼면. 그런 게 실제로 그 아이의 취향이나 아이를 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되게 큰 방해물이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되게 당연히 화가 나고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건 이 지금 사진에서 아이가 거의 한 2살 됐을까요? 네, 너무 어린 아이에게 이런 거를 씌우는 게 예전에 무슨 책에서 어디가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딸 아이를 키우는 부부인데 여자분이 가슴 이렇게 모아봐 이렇게 애기한테 5살 된 애기한테 가슴골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트위터에서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겁을 세상에. 했는지 그 아이가 가슴이라는 게 어쨌든 저기 청소년기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딱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거를 보고 그 아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여성 인권도 당연히 이제 아동 인권이랑 다 연결이 되고 모든 소수자 인권은 사실은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화 시키면서 이제 아동을 대상화하고 폄훼하는 방식은 진짜 화가 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 사이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나 하나 변할까 싶지만 변해요. 실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예, 굉장히 분노스러운 것이 본인이 예민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문제 제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직접 좀 그 쇼핑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진짜 넣어야겠네요. 네. 저 사진 보내준 걸로 저도 한번 추적해서 네. 들어가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진 보고선 정말 화가 나서 여기를 다신 이용하지 않겠다. 막 그렇죠.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좀 의견을 남겨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라고 하면 이제 불온단체, 불법 사찰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2019년 12월 29일에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삼성 직원 연말 정산 정보 뒤져 진보단체 후원 수백 명 색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우에도 좀 연루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 요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의 노동자 불법 사찰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온단체 규정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기사 보고 뭐야? 우와, 우리 불온단체야? 막 뭐야, 어이없다. 근데 가만 안 둬. 막 이런 반응으로 좀 같이 막 기사를 보면서 열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장미꽃뱀님도 기억하시죠? 같이 막 기사 보고 황당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연말이어가지고 그때 휴일이었잖아요. 네. 정무식하고. 근데 막 그 텔방에서 민우의 불온단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또 어떤 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콕 집어서 호명해주다니. 네, 삼성이 불온단체로 지정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은 시민사회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안 끼면 애매한 또 오히려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예전에 그 2018년이죠. IMC 게임사에서 이제 민우회와 같은 반사회적 단체 계정 팔로잉한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반사회적 단체라고도 그렇죠. 예, 허명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누가 동료가 미국이 반미 단체라고만 하면 우린 진짜 트리플이다. 반사회 반미 불온. 진짜? 네, 거기까지만 하면 끝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이제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그 단체를 이제 후원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열람했다라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급된 단체 중에 이제 민우회가 있었고 민우회뿐만 아니라 뭐 환경운동연합이랄지 뭐 향림교회랄지 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명단이 그러니까 이 단체에 기부하는 직원 명단까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민우회 이제 회원이 2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됐었죠. 맞아요. 그 기준도 조금 뭘까 싶었던 게 저희는 또 불온단체고 뭐 거기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명단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또 반헌법 단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반헌법은 삼성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삼성이 뭐 민우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이렇게 규정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뭐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진짜 되게 화가 났었던 부분은 이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사찰을 해가지고 이 명단을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왜 삼성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아니 삼성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좀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다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민우회가 포함된 그 불온단체 명단이 이번에 확인된 게 69군데 시민사회 단체를 불온단체라고 삼성이 명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단체들이나 그 단체를 후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노동 통제, 노조 파괴 전략 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3년 한 차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법원에서 이번에 확인된 거 보면은 최소한 2003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꾸준히 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이제 연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제 그것의 바탕에서 각 계열사별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찰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조직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또 만약에 생길 경우엔 그것을 없애는지 그런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로 노동자들을 사찰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삼성은 노동조합 생기는 거가 왜 그렇게까지 이러는 거예요? 뭐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 창업주인 회장이죠. 그분이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노동조합을 이제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뼛속 깊이 노조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되게 누적돼서 내려왔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딱 노동조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제 MJ 사원이라고 칭하는데요. 문제 사원, 이제 뭐 각종 문제 제기를 하는 불만을 표하는 직원들을 MJ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근로조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업장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권력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표한다.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제보가 들어오고 걔는 MJ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사업장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떤 회사의 어떤 입장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것을 모두 이제 좀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그 삼성 하면 사실 뭐 삼성 무노조 경영한다 이런 거는 뭐 아마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누누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노조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헌법에도 지금 노동권과 관련해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얘는 그냥 사실 삼성이 엄청 거대하긴 하지만 그냥 민간 기업 하나인 거잖아요. 그 기업이 그거를 이제 무시하겠다. 헌법을 우리는 이런 얘기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이 무노조 경영을 한다는 게 우리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이 저도 이제 무노조 경영을 한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아는데 이게 처음 이제 제가 정말 실제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제 대학 졸업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삼성에 이제 채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룹 연수를 가면 이런 교육을 받고 와요.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무노조가 아니라 비노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조합을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다. 라는 취지의 교육을 사상교육처럼 받고 와서 되게 사상교육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걸 그룹 연수를 공식적으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상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걸 다 배워서 아는데 뭐 그거를 실제 다 일상생활에서 다 실현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게 법에 있는데 분명히 헌법에 그걸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었는데 사실 노동상권은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노동자가 아무리 굳세게 마음을 먹어도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랑 1대1로 붙어가지고 나의 노동 조건을 이야기하고 혹은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이런 것들을 딜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결체로서 그런 노동 조건 등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큰 취지에서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삼성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런 식으로 단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고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 관련 노조들을 사실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키워문화 축제 갔을 때도 네. 삼성전자 그쪽 이제 노조 분들이 막 조끼를 입고 그 축제 현장에 막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저는 막 이제 되게 좋게 봤었고 뭐 이런저런 뭐 집회나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뭐 같이 연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사실 지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삼성의 노조가. 그렇죠. 현재는 좀 더 많고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시도도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더 이제 쫙 하면서 어떤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노조들은 2011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노조인데 이제 그 이전과 달리 그 시도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 시도들이 실제 성공을 해서 어떤 조직체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말 각종 탄압을 받으면서도 버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만들어진 아마 보신 분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네. 지회조합원들일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몇백 명에 이를 정도로 뭐 많을 때는 지금은 좀 더 많지만 이전에 탄압 받을 때도 몇백 명 수준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삼성이 더 극렬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 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일터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사 자체가 뭐 노동조합으로 구현이 될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작은 조직체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냥 나 혼자서 나의 문제 제기, 그냥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그 동료의 문제 제기와 그 욕구를 같이 제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함께 연대하고 단결하는 의미로서 저는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노동조합 하면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뭐 그건 지지는 하는데 나는 무서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꽤 있으세요. 근데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저는 일터에서 그냥 나 개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서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들어왔던 얘기랑 또 조금 되게 전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측면이 이렇게 막 내 권리 막 이것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좀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런 개념이 좀 또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네요. 뭐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내내 어떤 최전방에 서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내가 최전방에 설 때도 있고 내 동료가 최전방에 설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많은 공동체가 일터에서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노동조합 하면 이렇게 조끼 입고 뭐 이렇게 조끼를 입고 굉장히 언론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보도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그릴 때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충실한 뭐 이렇게 불만 많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되게 많이 그려져서 노동조합이 이제 기본권이나 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더라도 보통은 좀 또 심리적 거리를 갖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그걸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너는 불만이 많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뭐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뭐 여성의 권리, 뭐 여러 가지 뭐 동물권이 사실 모든 방면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시 그러면 삼성 노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번 이 불법 사찰 건이 밝혀진 거 말고도 아니 뭐 이렇게까지 정말 탄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을 언론이나 기사 통해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조합원 분이 이제 노동권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조 설립이라든지 뭐 삼성과 투쟁하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뭐 목숨을 끊으시는 막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이후에 뭐 삼성이 뭐 시신 탈취를 했다 막 이런 식의 기사도 있었고 저는 그런 막 일들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들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이 노조를 좀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일들을 벌였었는지 좀 그것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시신 탈취 사건이 저희가 이제 조합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조합원들이 이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하면서 사실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초기에 이제 2분의 조합원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열사투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게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라고 느꼈고 그 열사투쟁으로서 조직이 강화되고 또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이 정말 싫어서 그걸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염호석 이제 그 양산센터의 분회장이셨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시신을 탈취해서 장례를 노조가 진행하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경찰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삼성이 움직여서 민간 기업이 움직여서 한 것도 굉장한 범죄지만 그걸 경찰 공권력을 조직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신을 탈취하고 그 유가족들 중에서도 부친만 회유해서 시신을 탈취하고 모친의 어머니의 의사에는 반한 장례를 강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었고요.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게 그때 한 번이 아니었던 게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열심히 찾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 나온 건 중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Y모 지역에 있는 그 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해서 징계 사유 수집을 의뢰하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 체포를 하고 이런 일련의 작전들을 경찰과 함께 짜서 징계 사유를 만들어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통해서 징계 해고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은 법원에서 모두 이제 무효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죠. 그 외에도 뭐 미행이라든지 불법 사찰은 정말 수시로 일어나고요. 가족들 여행하는 거까지, 그러니까 가족들 건강관계, 재산 채무관계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뭐 주말에 있었던 병원을 만약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뭐 때문에 아팠는지까지도 다. 그러니까 탐문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일상생활을 모두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인사 영역에 있는 또 그 삼성 직원들이 그걸 네. 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본인들의 업무가 되는. 상당한 인원들이 그것이 본인의 중요한 업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이 그러니까 왜 같이 그 시신 탈취를 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걸 보면 실제 돈을 받기도 했어요.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는데 뭐 밝혀진 게 전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인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뇌물의 액수가 크지도 않고요. 실제 돈을 받지 않고도 그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도 삼성을 도왔을 때 나에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뇌물 수수로 같이 기소가 돼서 이번에 구속된 경찰관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냐면 나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삼성으로부터 실비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삼성을 도와서 시신 탈취하고 그 합의금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원래 자기들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난 정당한 실비 받은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고 법정에서 재판장도 아니 왜 공무원이 삼성에서 실비를 받냐. 그게 왜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호통을 치곤 했었는데도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네요. 그냥 이 자기 어떤 직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할 말을 잃었어 지금. 시신 탈취가 왜 그러니까 자기 직무랑 관련이 있는지가 그게 되게 정말 그냥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다 진짜. 근데 아까 그것도 저는 약간 궁금했어요. 열사투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조합원들 중에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여모석 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더 많은 탄압을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자살을 하셨던 건데,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분들을 열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 열사의 죽음을 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리고 그 배경에 있는 노동 탄압의 문제를 알리는 그 투쟁을 뭐 통칭해서 열사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상여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정을 들고 뭐 선전전이나 이런 것들 기자회견 같은 집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 열사투쟁. 최근에 뭐 문중원 기수라든지 마사회 열사투쟁을 하신 거고요. 그렇군요. 네. 맞아. 그 삼성이 그렇게까지 했었던 게 좀 저는 그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유서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여무성 님이 이제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내 시신을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그렇게 남기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받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그렇게 과하게 정말 좀 너무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좀 일을 삼성이 벌였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 자신들이 했던 것의 결과로서 가장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게 딱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투쟁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후의 투쟁들과 노동자 활동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삼성이 얼마나 나쁜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얼마나 또 거대하게 또 공권력까지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가해자가 일개의 가해자가 아니라 되게 거대하게 느껴질 때 위축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 싸움이나 진짜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무리 큰 행동을 해도 오히려 이제 괴물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커 보이는 저곳이 이렇게 싸울 수 없고 그래 보이는 게 가끔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이 어떤 괴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또 괴물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일개 기업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이병훈이 그렇게 노조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이유는 굉장히 뭐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냥 어떤 가업처럼 그냥 하나 일개 기업인데 너무 커 보이는 권력의 모습이 어떨 때는 또 이제 긴 싸움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2011년 그리고 13년부터 쭉 투쟁할 때도 그랬고, 사실 지금은 그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하면서 직접 고용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제 사실 노조에서는 그때 일어난 일이 이미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뭐 추가 고소 고발이라든지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전 것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의심만 하던 것들, 그러니까 경찰과 쟤네가 같이 시신 탈취를 하는 것 같네라고 우리는 의심을 했지만 실제 이제 수사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게 실제였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침해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됐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할 때 사실 무력감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시엔 화가 났다면 지금은 좀 무력하고 슬프다? 약간 공권력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도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동원될 수 있는 삼성의 힘, 권력, 그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왜 노동자업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노동자 개인이 절대 그 회사가 삼성이든 뭐든 구멍가게든 간에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조직들을 바라봤을 때 힘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시신 탈취가 네. 재판장에서 그럼 인정된 거죠? 재판부에서. 네, 그거는 예, 그건 뭐, 예. 그건 확인이 된 사실이었다. 거, 예, 사실입니다. 여러 판결을 통해서 또 심지어 확인이 됐어요. 네, 돈을 받았던 큰 돈을 받은 경찰도 있고 푼 돈을 받아서 같이 고기를 사 먹은 시신 탈취에 동원됐던 경찰도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몇 천만 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고기 사 먹고 양복 맞춰 입고 이런 경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분들이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판결문에도 보면 재판장이 이들에게 형량을 낮게 매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은 말단인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경찰청부터 해서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게 분명한데 지금 기소는 그 말단만 지금 말단 3명만 기소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이상의 형량은 좀 어렵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이들은 이런 판결을 할 정도로 사실 경찰청부터 이제 중앙 권력이 아예 관여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알려지긴 해야겠네요. 저는 삼성도 삼성인데 네. 경찰청이나 이런 데가 연루됐다라는 거는 진짜 많이 알려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징계 안 받았어요. 네, 그 돈 많이 받은 경찰, 그 실비 받았다는 경찰은 명예롭게 정년퇴직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받았던 그리고 관여됐다라는 게 조사로서 다 확인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지금 떳떳하게 다 현장에 있습니다. 또 화가. 저는 그 네. 기사 보면서 화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 한겨레 기사에 그래서 이번 이 건 통해서 그 밝혀진 문건들에서 이제 그 시신 탈취를 비롯한 각종 어떤 미행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경찰과 막 고용노동부와 이런 데를 어떻게 삼성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겨레에서 추적 기사를 최근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이던데요. 뭐 삼성에 그래서 그 뭐 전 경찰, 뭐 전 뭐 고용노동부 출신 직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고 그 사람들과 연관된 이제 후배나 뭐 막 각종 이런 사람들을 전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전 경찰이니까 아는 사람 많겠잖아요. 그 사람이 삼성 이제 사람으로 가가지고 얘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주고 같이 계속 술 먹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서는 제가 이제 삼성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지시를 하거나 계속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온갖 인맥과 막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그래서 참 한국에 되게 지연, 학연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좀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친한 사람 좀 도와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좀 반성 없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수사기관과 이런 데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전반적으로 좀 문제 제기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나 뭐 아무런 어떤 뭐 책임이나 제재가 없었나요? 지금 뭐 인정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책임을 물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작년에 이제 1심 판결이긴 한데요. 삼성에 이런 관여했던 임직원들, 뭐 경찰 그리고 한국 경영자 총협회 있잖아요. 경총. 여기에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총 그리고 어영노조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에 7명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받은 분이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판결조차도 저희가 2011년도에 생긴 이제 삼성 에버랜드 노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고소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 2013년도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5년 이상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그때 2013년도지 심상정 의원이 그 S전략 문건이라고 해서 삼성의 이런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삼성이 이거 작성한 거 아니래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오랫동안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우연하게 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매우 늦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었죠. 많은 현장들이 파괴가 됐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번에 한 것조차도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윗선이 다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희, 이재용, 최지성 같은, 그러니까 실제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의 총수를 보좌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전실에서 이거를 총괄을 한 기획들이었는데 사실 그거 결정적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그냥 밑단들만 다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형량 자체도 최고가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형량. 여기서 한계가 많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의 노조 파괴가 처음으로 형사처벌 받았다라는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년, 뭐 13년 이때부터 이제 그 관련된 사건들이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사실 최초의 판결은 요번 이제 네네. 19년에 네. 나온 그런 상황이군요. 긴 시간 동안 또 버텨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작년에 그 노조 파괴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하는 재판 과정에서 불온단체는 왜 관련이 어떤 거예요? 시민단체, 불온단체와 리스트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온단체 지정이나 관련한 사찰은 노동조합에서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3년 한 차례 어떤 그때 리스트를 만들었던 몇 장이 발견이 된 거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사찰, 불온단체 불법 사찰에 대한 게 어떤 전체 공소 사실 중에 일부로 포함이 됐던 거고, 그래서 판결이 나면서 뒤늦게 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사실 뭐 일상적인 사찰을 받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사찰받고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이런 사찰이 있고 기소 자체는 한 시점에 대해서 됐지만 왜냐하면 그 증거가 그거밖에 일단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법원이 확인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거죠. 불온단체 리스트, 그러니까 불온단체를 후원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삼성의 어떤 지향과 조금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을 후원하는 애니까 얘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애들을 이제 모아서 리스트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불만을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마다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MJ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이제 전략들을 짠 건데 블라인드 직장인들 쓰는 이제 블라인드 같은 여러 거기에도 이제 잠입해가지고 누가 어떤 말, 그러니까 누가 쓰는지 원래 모르잖아요. 그 익명이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을 추적을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뭐 이번 달 급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 아니면 뭐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권력 관계에 대해서 불만, 뭐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추려내는 방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치를 지향하는 불온단체 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MJ들을 추려내고 그들을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 MJ 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되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네. 뭐 민주노총의 뭐 그 암호는 민주노총이니까 MIJ, MNJ, 네, 뭐 MNC, MIC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서 약자가 아니라 그렇죠. 한국어를 영어로 스펠링을 받은 것의 약자로. 아니, 우리도 누구 약간 뒷담화할 때 영어로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네, 그럼 별로 이렇게 친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조금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이게 되게 심각한 사건인데 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노조는 문제. NJ 뭐 이런 거고. 아 참. 그러게요. 그래서 맞아. 그 기사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미래전략식 이런 인사 관련 직원이 뭐 블라인드 앱이나 이런데 막 뭐 노조 만들자, 노조 가입해라 막 이런 얘기가 올라오면은 나도 관심 있다 그러고 댓글을 네.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톡방에 자기도 들어가게끔 네.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추측을 해가지고 얘가 누군지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 업무가 도대체 직원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쫓아가가지고 막 블라인드 앱이라는 거짓말 게 해가지고 약간 회사마다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익명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냥 모든 회사 게시판 같은 모든 회사 어플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플이 이름이 블라인드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다른 어떤 기업 사건들 같은 것도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항공 막 이런 것도 뭐 거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의 되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소위 얘기하는 최근 뭐 그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되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친한 척 해가지고 관계로 침투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되게 맞아요. 무섭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맞죠? 이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애들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과 관계가 있는 어떤 예비 사람들을 옆에다 심어 놓는 네. 거예요. 그런 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노조 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은 편으로 여겨지는 직원들을 미리 심어 놓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이 막 이거를 못하게끔 막 회유하도록 네, 뭐 그런 맞아요. 일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합원들, 그러니까 전 조합원 혹은 예비 조합원들의 명단이 쫙 있는데요. 거기 보면 노동조합을 왜 가입했는지, 어떻게 탈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뭐 때문에 탈퇴했는지를 자세하게 다 관리를 했는데, 그 이제 그런 우호 인력들 옆에 심어놓은 우호 인력 누가 탈퇴를 회유했다, 뭐 오랫동안 면담했다, 그래서 탈퇴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다 기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실적인 거죠. 그 회사에서. 근데 되게 어마어마한 인력이 요구되겠다. 그런 네. 실제로 그죠. 네, 그런 맞아요. 일을 할 시간에 다른 거라면 훨씬 생산적이지 않나? 네, 그럼 더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시간에 다른 그럴 걸 시간에. 하면 그러네. 그리고 삼성은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다시 뭐 그럼 이것을 뭐 피해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혐의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실형 선고 받고 직후에 짧은 사과문을 내긴 했는데요. 그 사과문은 그냥 뭐 많은 분께 걱정과 뭐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이 누구냐 하는 뭐 국민? 그래서 그 기록을 다 본 재판부에게 정말 미안한 건가 뭐 이런 사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과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쓴 거는 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채널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항소심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항소심에서는 뭐 여전히 1심에서의 주장 유지하면서 무죄다. 무노조 전략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걸 유지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1심에서 좀 인정되긴 했지만 이게 안 뒤집히려면 좀 계속 관심 가지고 그래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민우에도 지금 삼성 그래서 불운 단체 지정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언급된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장미꽃뱀님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불온 단체로 지정된 단체와 이제 그 삼성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쪽에 이제 소통을 민우회에서 했거든요. 그 김모 전무와
그 사람이 저는 거의 뭐 엎드려서 절할 정도의 이제 태도를 어느 시기에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사과한다라고 연락을 이제 개별 단체에 해왔고 삼성 사장단 뭐 3명과 자기가 이제 직접 오겠다. 그래서 이제 단체들에 사과하겠다라고 처음에 우리도 이제 전화가 왔었잖아요. 근데 다른 뭐 당연히 이제 이게 불온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은 이게 단체에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 열람한 그 노동자에 대한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사과로 기능한다. 뭐 단체에 되게 사장이 와서 사과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삼성의 그런 방식. 그러면은 보통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로 해결됐겠죠. 삼성 사장단이 와서 사과한다. 직접 뭐 머리 조아린다. 이런 것이 네, 그런 식의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스타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단체들이랑 모여서 이제 항의 면담을 원래는 가자.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항의하는 이제 형태의 액션을 취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도저히 3월 초여가지고 이게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게 아니어서 미루는 과정에서 연기하는 그 연락을 이제 서로 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사과문을 냈잖아요. 언론에 사과문을 낸 것은 딱 이제 불온단체라고 자기가 지정한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서만 했고 그 부분이 뭐 항의 면담이 사실 일정이 잡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조급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궁금했고 그렇게까지 급박해야 했나가 궁금했고 그 사과가 나간 이후에 이제 제 전화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저는 진짜 무슨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거의 모노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약간. 네, 정말 그 사이에는 하루에 막 3번씩 전화해요. 전화해서 제 직책을 막 굉장히 한 10번씩 불러요. 막 조아려요, 하여튼. 누구님. 선생님, 하여튼 그런 식의, 어디서 만나자 하면, 아유, 원하는 대로, 하여튼 되게 그런 식의 말들 있잖아요. 하지만 메일로 주고받진 않고, 그리고 메일도요, 이메일도 되게 그 보안 있는 이메일 있잖아요. 안 남는 그런 게 막 다 있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루에 3-4번씩 하던 분이 딱 그 삼성이 이제 사과문 자기들이 할 일을 이제 끝내고, 되게, 이러면서, 완전히 무슨, 이게 되게 말투. 대충 대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본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짠데, 얼마나 시민단체 빨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가 제가 여성이고, 일개 시민단체 네가 그 좋아렸던 게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쳐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의 직책을 부르면서, 불온단체라고 지정된 그 9개 단체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삼성노조나 이제 반올림이나 이런 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라는 얘기를 되게 제가 적어왔어요. 그분이 했던 말을 성실하게 자기가 충실하게 사과를 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건전하게 시민단체와 저의 기업 간의 소통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서 준비했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정말 다른 태도로, 진짜 다른 태도로 하대하듯 얘기했고, 다른 단체 들어오는 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김은앵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약간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움찔했거든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 솔직히 전무급이니까 얼마나 협박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동료들이랑 약간 무서운 느낌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이미지 있잖아요. 어디 쫓아올 것 같고 막 어디 나를 미행할 것 같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행 안 해. 그럴 것도 없어. 그럴 게 없어. 미행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 정도도 아니야. 축에 취하지 않으니까 삼성 그런 축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만나는 가해자들이 이렇게 찌질한 이렇게 많이 만나는 애들이 스토킹하고 막. 근데 이게 삼성이랑 통화했을 때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의 체감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에게 삼성은 어떤 의미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또 많은 위협과 이런 게 있었을까를 되게 느끼긴 했거든요. 이 사람의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약간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만 예. 두려움을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사람이 이제 두려울 때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슬플 때도 그렇고 두려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확실히 했어요. 이 개인 노동자 혹은 삼성은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는가를 저는 그 한마디에 확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랬죠. 김땡땡 그 전무가 예,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단체와 면담은 불발됐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안 한다. 예, 이렇게 표현했고 공식적 제가 다시 물었거든요. 그럼 삼성 측은 이 지금 면담 만약에 삼성노조나 반올림이나 들어왔을 때 안 한다는 얘기시죠.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제 민낯이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사과를 냈던 이유도 뭐 여러 이제 뭐 이재용이라고 하는 그 재판에 여러 전략도 있었을 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취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권력이나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나 이게 되게 그냥 전화 통화 속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제 사과문 띡 내놓고 네. 이제 뭐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했으니까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아쉬울 게 없죠. 그런 태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용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과문이 그거에 감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어떤 의심들이 있는데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사과한 게 뭐 내용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사실 그 진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상 규명, 뭐 책임자 처벌, 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한 차례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한 게 다고 그리고 불온단체로 지정해서 미안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사찰이라든지 뭐 누가 이거를 관여했고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본인들 편의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딱 사과를 한 건데 이게 핵심은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준법감시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 이게 삼성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감형 사유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준법감시위원회인데 그 기구가 이렇게 사과를 권고하면 삼성은 사과를 한다. 요 모양새가 필요해서 이제 급하게 보면 사과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들이 되게 투명해 보이고 그런 네네네. 식의 내외 부적 그 감시자가 있다라는 네네.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 준법감시위원회는 그럼 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건 도대체 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그냥 우리 법을 잘 지킬게요 하고 회사에 만든 임의적인 기구예요. 어떤 법적인 권한도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삼성 내부적으로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사 내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냥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이 전 대법관이신 김지영 변호사가 맡고 있고 뭐 여러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그곳을 만든 이유가 지금 이재용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뇌물 그리고 횡령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 집행유예로 나와 있지만 다시 구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삼성에 준법감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정말 의아하게도 재판장이 변호인이 할 법한 제안들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아닌데 지금. 네. 지금 같은 편인가? 모든 변호사가 만나고 싶은 재판장이겠죠. 저런. 그러네 이렇게 알아서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깎아줄 것처럼 이렇게 먼저 네. 제안을.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다른 변호사들도 만나본 적이 없을걸요. 근데 어쨌거나 이재용 씨는 딱 만나셔가지고 자신의 감형 사유를 먼저 제안해주는 재판장이 만나신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준법감 시위가 네, 시작된 네, 거죠? 그래서 집값 만들었죠, 삼성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걸 회사 돈으로 줬어요. 자기 개인 돈으로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피해자예요. 예. 이재용이 가해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데 가해자의 재판을 위해서 피해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게 가해자의 재판의 감형 사유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제목이 횡령인데 네, 회사가 네, 나서가지고 네, 이거를 네.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재용의 승계가 그냥 목적인 행동인 거죠? 네네. 뇌물을 준 것 자체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고, 그걸 회사 돈으로 줬고, 그게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법원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제 구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회사를 이용했는데, 그 회사가 이 가해자의 나서서? 감형을 위해서 나서서 뭔가 기구를 만들고, 또 그거는 재판장이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정말 오늘 되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할 말을 잃고 헛웃음이 계속 나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참 법이 안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말 이런 한 명 한 명, 사실 그 노동자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회사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어떤 연필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되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준법감 시위에 이제 사실 이제 시민사회 쪽도 많이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법감 시위가 삼성의 지금 여러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판부도 치유사업 이런 표현을 했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하기를 물론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서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자정작용이 있다면 좋은 걸 텐데, 그거는 이제 희망인 거고, 그 희망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봤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삼성이 새 신안을 스스로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인 기구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했던 것이 큼지막한 비리,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사회 그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게 만들었던, 지금 이제 계속 얘기했던 미래전략실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해체하게 만들었던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인 건데, 그런 식으로 큰 획을 그었던 대규모 비리가 있을 때마다 쇄신안으로서 이런 비슷한 기구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죠. 그게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구체적인 양형 사항으로서 고려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스스로 이걸 한다면 그걸 말릴 이유는 없지만, 이거를 사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감형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적을 봐라라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재판장이 나서서 그럼 이재용 씨 지금 형량을 깎아주려고 거의 안달이 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판사 그대로 이거를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렇죠. 사실 문제가 많은 이제 재판 진행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소유지를 특검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특검팀에서 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이 법관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배제해달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하는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피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그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요. 기피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은 잠시 멈춰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관이 내 동료 법관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확률이
정말 낮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얼마 그 N번방 관련해서 오덕씨. 그분이 맞아요.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네. 했잖아요. 스스로 바꾸 아. 재배당해달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음. 얘기를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들은 뭐 공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피 신청도 어떻게 될지는 네,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여론이라는 게 또 무섭기도 네. 저는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가 처음 봤어. 처음 나는. 봐가지고 진짜. 네.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이렇게 법적인 것도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법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법과 네. 법원은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는 거인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형성이 또 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시킨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자신이 판사가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면은 그 변동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이제 정준영 재판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물러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매우 확신을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뭐 양형 제도래요. 근데 그거를 한국 상황과 맞지도 않고 실제 미국에서 실현됐던 것도 기업 범죄에서 이제 기업이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기업에 해를 끼친 가해자 개인의 범죄를 위해서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국면인데 어쨌거나 재판장님은 그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갖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치유적 사법을 실현하겠다. 치유적 사법. 네, 그냥 단순히 처벌하고 말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그래서 삼성 재벌 체제를 개혁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그럴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재배당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기피 신청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벌 개혁을 준법감시 위로 하겠다는 지금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신 네, 뭔가 실제로 권한이 있지도 않은 그렇죠. 치유적 사법. 치유적 네. 사법 어떻게 치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이 불온단체 규정한 건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활동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시고 있나요? 지금 삼성에서는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삼성이 스스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단체들 공동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긴 했지만 지난 법원 판결에서 그건 아주 일부의 하나고 그리고 검찰이 불법 사찰 자체를 메인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격가지로 같이 나온 문건 한 장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거여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찰이 지속적이었다라는 법원의 확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곧 개진행이 될 예정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움직여야 할 사안인가라는 판단을 할 거여서 좀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그러면 이 삼성이 하고 있는 뭐 노조 파괴하려고 하고 뭐 불법 사찰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노조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삼성이 아까 이제 그 사과의 대상을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사과를 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자 활동을 했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경제지에서 뭐 사실상 무노조 지침 폐기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사인에서 아마 작년에 판결 나고 기사를 쓰면서 삼성에 확인을 했는데 그거 폐기한 적 없다.
걸 확인을 한 바 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기존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전히 목숨을 걸고 일상을 내던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판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삼성의 범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추가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단순히 삼성의 단독 범죄가 아니잖아요.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조만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혜님 일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네. 법적 대응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게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좀 더 많은 이렇게 내부적 감시,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는 하더라도 내부에서의 감시자,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의 감시자는 가장 주요하게는 노동조합이거든요. 삼성 내부에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걸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영진의 마인드가 아니라 다른 사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처럼 많은 비리가 있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사업장에선 특히나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 감시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제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원이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삼성의 문 앞에만 가면 힘을 잃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이재용이 했든 박다혜가 했든 만약에 그만큼의 뇌물을 줬다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삼성 앞에서도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좀 이번에 확인을 해야지 또다시 그런 일이 누구든지 누가 총수가 되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막 삼성왕국, 삼성공화국 막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정말 그냥 뭐 삼성에 있어서는 뭐 법도 뭐도 그냥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냥 그게 너무 좀 사실 당연하게 많이들 여기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이번에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사건이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좀 우려됐던 지점이 이 삼성의 어떤 생각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거 노조 싫어하는 사업장에서 너무 따라하고 싶겠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정말 그냥 벤치마킹을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가 뭐 법적이든 뭐든 정말 좀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다른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노동 통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도 삼성이 어떻게 되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 가장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어떤 결론을 맺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게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다른 기업들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제 삼성의 어떤 노동자 불법 사찰과 시민단체, 불온단체 규정 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아직 뭐 법적으로도 진행 중이고 삼성이 뭐 제대로 인정한 적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1심에서 지금 최초로 좀 인정이 된 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민우도 주로 이제 뭐 노동 관련된 어떤 활동들은 여성 노동자 이제 권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름이 호명되고 그래서 이제 소환된 어떤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워낙 사실
굉장히 이거는 뭐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민우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활동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더 좀 나아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혜님 혹시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좀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에서 아직 조직을 못 하고는 있지만 사실 삼성은 대표적인 여성 노동 그러니까 사업장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전자산업에서는 삼성전자, LCD 반도체 이쪽에서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의 건강권 이런 문제도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이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굳이 거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여러 단체들 특히 민우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삼성의 노동, 삼성의 여성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다뤄가고 관심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노동팀 있는데 다혜님이랑 앞으로 네. 자주 만날 수 있는 여성 기회가 노동팀에서 이거 열심히 들을 것 같아 이번 편.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해장픽 얘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외쳐볼까요? 해장픽. 왜 꽃뱀님 안 하세요? 저 했는데요. 했어요?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 미세하게 들어보세요. 했어요. 네. 해장상담소 청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뭐를 추천을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간밤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삼성 기사를 읽으면서 울적한 마음에 젖어서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노래인데 오지은 씨의 지나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발매가 된 노래인데 이게 KBS에서 그 톨게이트 수납원 투쟁 그거를 다룬 방송이 방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방송 제목이 겁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거의 OST로 이제 오지은 씨가 작업을 하신 노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막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막 투쟁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뭐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민중가요 뭐 이런 것처럼 뭐 막 싸우리라 막 이런 식의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한데 이 앨범이 이제 싱글로 발매가 됐어요. 여기에 써 있는 설명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간밤에 이걸 들으면서 막 울까 말까 막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사도 되게 좋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뭐 지나가요, 당신이 지나가요, 뭐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삼성 관련된 그리고 되게 수많은 어떤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라서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인님 혹시 어떤 거 추천해 주실까요? 사실 이걸 고민을 하는 게 다른 본문을 고민을 제일 어려워 정말. 네. 제일 고민되고. 네. 맞아. 거기다가 제가 전 방송을 또 전체를 들은 게 아니다 보니 또 이전에 누군가 추천한 거를 또 하면은 이게 또 안 들은 게 너무 티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최신의 무언가를 이제 추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볼 때마다 뭐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너무 그 불편해서 채널 돌리는 게 너무 잦아지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한 달도 안 됐어요. 넷플릭스를 가입한 게 전에 안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말 가열차게 보고 있는데요. 것들을 최근에 오픈된 시리즈인데 그리고 베를린에서 라는 독일 드라마인 것 같아요. 유럽 드라마인데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아주 억압적인 종교 공동체에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입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성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찾아서 베를린으로 이주하는 예,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그 에피소드가 4개 나와 있는데 한 4시간이면 보십니다.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 뭐 주제 자체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뚜렷하고 했고 그러니까 뉴욕과 베를린의 어떤 대비되는 그러니까 그 풍경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서의 여성의 삶이 두 개 계속 대비되면서 보여져요.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꼭 추천. 주말에 4시간을 투자해서 네, 괜찮네요. 보시면 네, 오늘 볼 것 같아요. 금방 오늘, 보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네. 지나가요 듣고 네. 가서 이제 그리고 베를린에서 4편 보면 이제 뚝 나가. 네. 오늘 끝. 너무 좋네요. 네. 꽃뱀님은 그럼 저도 어떤 거? 저기 넷플릭스 브로드처치라는 영국 드라마 아세요? 브로드처치 뭔가 추천하는 얘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네. 그 사무실 요즘에 넷플릭스나 드라마 추천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집에 있으니까. 게임 뭐 이런 거에. 근데 그거는 그 약간 범죄물 같은 법정 형태의 드라마인데 브로드처치라는 한 마을에 이제 어린 소년 남자아이가 이제 죽어요. 바닷가에서 살해당하는데 이제 그걸 쫓는 드라마인데 호흡이 되게 길고 잔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잔인한 거 못 보거든요. 좋다. 예, 약간 심리물이기도 하고 법정 드라마기도 하고 막 지금의 한국 사회 아까 얘기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법정에서 또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막 하여튼 여러 지금의 상황이랑 되게 결부돼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어떤 면에서 되게 가까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이제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의 만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예, 잔인하지 않게 굉장히 집중되게 재밌어요. 무슨 말하면 스포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스포는 안 돼요. 네, 재밌습니다. 잔인하지 않다니까 네.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가끔 범죄물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잔인하게 그것을 좀 막 피 줄줄 나고 막 이런 네. 어떤 그 살인의 어떤 그 순간 막 이런 거를 너무 재현할 때 좀 왜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기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재현이 하나도 없이 그 지역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되게 일상적으로 그려진달까? 예, 그래서 굉장히 영국에서도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 시즌이 길어요? 시즌 2까지 이제 넷플릭스에 있고요. 3가 나왔대요, 영국에서. 근데 그건 아직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계속 연결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래도 시즌이 계속 나온 걸 보면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나가요 듣고 그리고 베를린에서 보고 이번 주말에 이제 브로터치 쭉 달리는 것으로 그러시죠. 네. 예. 오늘은 또 아주 유익한 추천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오디오가 다른 여성 동지의 오디오와 섞이는 이게 저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되게 신나는 경험이었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속한 데는 뭐 그 발언자의 성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준도 안 되고 한 명이라도 여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수준의 이제 논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신나는 경험이었고 제가 민우의 회원이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또 깨알같이 회원 어필을 해주셔서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다혜님 앞으로도 좀 종종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드네요. 네. 아까 그 삼성 창업주 이름을 이병훈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병철이네요. 네. 이렇게 굳이 정정을 하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